미스 마플 클럽의 파괴자들의 밤, 홍선주 작가 편입니다. 나뭇가지가 있었어. 일장.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한경의 눈동자에 동요하는 기색이 확연했다. 3년 전 실종된 생명공학자 김민규 교수, 당시 47세. 강화도에 버려진 컨테이너에서 사체로 발견.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처음 발견한 목격자에 따르면 시신은 이미 미라처럼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어떻게 이런... 그가 눈살을 당황스럽게 찌푸리는 사이 기사가 공유된 옛 연구실 동료들의 단톡방 메시지가 경박한 알림음과 함께 스마트폰 상단에 연이어 나타났다. 기사 다 봤죠들? 그 인간 말로가 결국 이렇게 됐군. 그렇게 우릴 핍박하더니만. 갑자기 사라졌길래 뭔 일이 있긴 있구나 싶었는데. 야, 그래도 설마 이렇게 됐을 줄은. 와, 전 진짜 충격. 그냥 어디 찌그러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요, 이런 상황이면 누가 죽인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 기사를 보던 창에서 메신저 창으로 넘어간 한경은 바로 다음에 뜬 메시지에 일순 등골이 오싹해졌다. 난 동의. 근데 누가 죽였을까? 한경은 입술 안쪽을 질끈 씹었다. 재빨리 공소시효를 찾아보기 위해 검색 앱을 띄웠다. 하지만 이내 현실을 자각하고 바삐 움직이던 손을 멈췄다. 고작 3년이었다. 김 교수가 실종되자마자 죽었다고 해도 살인의 공소시효가 그보다 짧을 리는 없다. 한경이 짧게 숨을 뱉어내며 생각했다. 결국 이렇게 드러나고 마는 건가? 잡히게 될까? 심장이 제어하지 못할 박동을 지속하는 중에도 메시지들이 다시 이어졌다. 아, 그런데 이러면 경찰이 또 조사한다고 우리 막 불러대는 거 아니야? 어? 아, 피곤한데. 사실 그 인간한테 가장 악감정 있어 보이는 건 우릴 테니까요, 뭐. 아서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어? 야, 이런 톡도 다 감시당하고 있을 게 뻔한데 괜한 농담으로라도 허튼 소리 했다가는 나중에 피곤해져. 맞아요. 우리 위대하신 박 박사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역시 해외물을 많이 드셔서 현명하신 분. 연구실 막내였던 최순창의 메시지에 한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특유의 깐죽거리는 농담이 술자리에서 나왔었던 거라면 웃어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곤두선 신경을 짜증스럽게 긁어대는 헛소리로 느껴질 뿐이었다. 지금 농담이나 할 때냐라고 메시지를 쓰다가 멈췄다. 정신 차려, 박한경. 지금 여기서 이러면 괜한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어. 화살표 버튼을 길게 눌러 대화창에 썼던 글을 단번에 지웠다. 그 자리에 영타로 대문자 LOL을 써넣었다. 말을 이으려는 찰나 진동이 울리면서 화면 위쪽에 전화 수신 알림이 보였다. 서울 지역 국번의 유선 번호였다. 한경의 눈이 커졌다. 연락처에 저장돼 있진 않지만 낯익은 번호에 상대를 예감한 듯 쓴입을 다셨다. 망설이는 표정이 얼굴에 잠깐 스쳤지만 결국 수신 버튼을 터치했다. 한경이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상대 측이 먼저 말을 건넸다. 여보세요? 박한경 박사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벌써 3년이나 지나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경미 경이라고요. 당시엔 경사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승진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하경이님. 어머, 기억하시네요. 역시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고맙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된 건요. 예상했던 대로 김 교수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사건을 재조사한다는 얘기였다. 지금은 사람들한테 잊힌 존재가 됐지만 한때 김민규 교수는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전자 연구학자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었다. 우연히 출연한 방송에서 대중적 언어로 쉽고 재미있게 자신의 분야를 설명한 게 계기였다. 유명세를 치르면서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재단들은 물론 유수의 대기업에서 그의 프로젝트에 앞다퉈 연구비를 대겠다고 나섰다. 거기에 2015년을 기점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자 한국 대중에게 그 분야의 유일한 전문가로 인식된 김 교수가 과학 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분야 뉴스까지 도배됐었다. 그 시류를 타고 김 교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스타 과학자가 되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되었고 3년이 지나서야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혹시 제가 또 유력 용의자로 지목이 된 건가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기 직전 한경이 조심스레 물었다. 하경미 경위의 답을 기다리며 절로 마른 침을 삼켰다. 자세한 거는 서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날 뵙죠.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 하경위의 묻어난 말투에 한경은 할 일 없이 의례적인 인사말로 통화를 마무리했다. 전화를 끊었지만 한경의 얼굴에 떠있던 경계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선이 자연스레 전화기를 쥔 손목 아래로 향했다. 커다란 몬스테라 잎으로 이어지는 녹색 줄기의 문신이 시작되는 곳으로. 손목에 나뭇가지가 있었어. 연희의 뚝뚝 끊기던 말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2장 3년 전 김민규 교수는 학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연구원들에게서 갈취한 연구비와 연구 성과를 돌려주고 교수직을 내려놓으십시오. 생명과학대 입구에 서서 목청껏 소리 높여 외치는 남자가 있었다. 몸 앞뒤로 하고 싶은 말을 출력한 종이를 패널에 붙여 두른 채였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민규 교수의 연구실에서 가장 촉망받던 인재 박한경이었다. 박 박사님은 오늘도야?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 박사가 실험 도구를 옮기며 심드렁하게 물었다. 어쩔 수 없죠. 이미 물은 엎지르셨으니까 바닥이라도 제대로 적셔야 할 거잖아요. 순창이 블라인드를 손가락으로 슬쩍 내려 밖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 박사가 곧장 혀를 차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그 학벌에 조건에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될 거를 왜 일을 터뜨려서 이 사달을 만들어? 이제 국내 대학에서는 교수는커녕 연구직, 아니지. 인생 자체가 쫑난 거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진짜 내가 스탠퍼드랑 MIT를 나왔으면은 아예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텐데. 미국 영주권도 있으면서 못하러 여기로 와서
안 겪어도 될 일 엮여서 저고생이신지. 저희 같은 국내 대학 출신 나부랭인 이 박사님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저 국내 대학 석사과정 나부랭이 말씀드린 거예요. 박사님들은 다르죠. 종알거리며 짓거리던 순창이 싸늘해진 이 박사의 얼굴을 보곤 재빨리 말을 바꿨다. 이 박사는 순창의 말이 그저 얼버무리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기에 노려보는 눈을 풀지 않았다. 그때 낮게 읊조리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로 흘러들었다. 최순창 연구원, 회의비로 처리된 영수증에 왜 회의록이 없어? 연구실 구석의 책상에서 경비 서류를 정리하던 기성실이었다. 낮은 굽을 신어도 단연 두드러지는 큰 키를 조금이라도 작게 보이려는 듯 언제나 어깨와 등을 잔뜩 말아 책상에 몸을 반쯤 기댄 채였다. 이 박사의 시선이 순창보다 먼저 성실에게로 움직였다. 처음 이 박사가 성실을 연구실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항상 같은 모습이었다. 단발머리는 부스스한 상태로 귓불에 닿게 유지했고 계절에 상관없이 실험실용 하얀 가운을 입었다. 한여름에도 오염을 막는 실험용 토시를 벗지 않았다. 대화를 하더라도 연구와 관련 없는 얘기에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기성실에게 인간관계는 오로지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자 도구인 것 같았다. 한 번은 어느 연구원이 반려묘가 죽어서 얼마간 힘들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정 봐주지 않고 실험 성과를 독촉하는 바람에 연구원들 사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성실은 오히려 공사 구분 못하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 연구원이 더 문제가 아니냐며 반박했고 완성된 논문이 해외 저널에까지 소개되면서 결국 성실을 향했던 비난은 수그러들었다. 그 일을 계기로 이 박사에게 기성실은 실험실에서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으로 각인되었다. 성실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냉정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수다 떨 시간 있으면 회의록이나 가져와. 오늘까지 연구지원팀에 제출해야 돼. 아이, 그거 그냥 누나가 써주시면 안 돼요? 저랑 회의 같이 하셨잖아요. 응? 누나가 저보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순창은 성실에게로 걸음을 옮기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이 박사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 연구실 막내는 아직도 연구실 대모에 대한 파악을 끝내지 못한 것 같았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눈치도 참 없지 싶었다. 성실은 시선을 들며 단칼에 순창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회의록은 회의 주체가 쓰기로 하지 않았어? 네, 그러긴 했죠. 근데 머쓱해진 순창이 멈춰서며 변명을 하려 했다. 하지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불쌍한 표정으로 대신했다. 성실은 무심하게 순창을 응시한 채 파일을 내밀면서 말했다. 회의록만 들어가면은 이번 주 정산은 끝이야. 그거 끼워서 연구지원팀에 제출해. 담당 직원분 퇴근하는 6시 전에. 응? 꼭? 네, 누나. 순창이 재빨리 두 팔을 뻗어 파일을 받았다. 성실은 그런 순창을 잠시 응시하다 못마땅한 듯 입을 열었다. 근데 너. 예. 나도 박사야. 이 박사님이나 박 박사님처럼 똑같이 박사후 과정 연구원이라고. 근데 저분들한테는 꼬박꼬박 박사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나한테는 왜 누나야? 저기 누나 아니 기 박사님은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시고 친근한 느낌이라서요.
내가? 내가 몇 살인데? 예? 누나가 33, 31. 이 박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성실은 단호한 어조로 답하고 곧바로 고개를 뽑아 이 박사에게 물었다. 내가 33이지. 갑자기 소환되자 깜짝 놀란 이 박사가 머뭇거리다 답했다. 순창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다. 상황을 넘겨보고자 했던 변명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죄송합니다, 기 박사님.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마.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으니까. 성실은 그 말을 끝으로 가운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곤 연구실 문으로 향했다. 눈치를 보던 순창은 고개를 돌려 이 박사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표정과 눈짓으로 말없이 성실의 흉을 보는 신용을 했다. 그런데 성실이 문을 나서려다 말고 멈춰섰다. 몸은 그대로 둔 채 고개만 살짝 돌려 이 박사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 박사님, 원래 박 박사님하고 같이 행동하시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박 박사님이 교수님 비리 까발린다고 단톡방에서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호응했던 분이 이 박사님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때는 그냥 공감이 많이 가서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지. 근데 이 박 박사님이 외국물을 오래 먹어서 그런지 이게 현실 감각이 너무 없잖아? 혼자 막 나가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이 빠진 거지. 당황한 모습으로 변명을 잇던 이 박사가 순간 뭔가를 깨달은 듯 표정을 바꿔 강하게 반박했다. 아니 근데 기 박사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진가? 기 박사는 아예 처음부터 박 박사 의견에 동조도 안 해주고 단톡방도 바로 나가버리고 그랬잖아. 참, 그런 사람이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거야? 박 박사님이 하려고 했던 선택의 결과가 뻔했다는 거 방금 이 박사님도 인정했잖아요? 무모한 행동이라는 걸 아는데 다 같이 손잡고 망할 일 있어요? 그리고 전 방관하긴 했어도 누구들처럼 들쑤시진 않았어요. 이 박사님이랑 다른 연구원들 그런 식으로 바람이란 바람은 다 넣어놓고 결국 행동할 때는 빠져버렸잖아요. 그게 박 박사님을 저렇게 만들었다고는 생각 못하세요? 그냥 생각이란 걸 하기 싫으신 건가? 야, 기성실, 너 진짜... 이 박사가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 뒤의 말은 만들어내질 못했다. 성실은 표정 없는 얼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연구실을 나섰다. 복도를 울리는 성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분노를 참고 있던 이 박사가 옆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아우 씨, 전년이 뚫린 입이라고 그냥 아무 말이나. 순창이 정산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고 이 박사에게 다급히 다가서며 말했다. 진정하세요, 이 박사님. 에? 근데 단톡방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제가 연구실 정식으로 합류하기 전인가 봐요. 그래. 너 들어오기 전일 거야. 박 박사는 합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연구비 지급 방식하고 논문 저자 등재 방식 이런 데 불만을 내비쳤거든. 김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하고 비교해도 좀 과하게 그런 면이 있잖냐. 그만큼 본인이 연구비를 많이 타오니까 우리가 참았던 거지. 건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 인건비 총액은 커지니까. 근데 박 박사는 자신이 공부했던 미국 이런 데랑 비교하다 보니까 그걸 더 심하게 느꼈겠지. 이 박사는 순창에게 설명하면서 화가 조금씩 진정됐다. 몸을 책상에 기대며
눈을 내리깐 채 말을 이었다. 그래서 박 박사는 연구실 단톡방에 그걸 비교하는 수치를 정리해서 올렸어. 그걸 언론에 까발리자고 한 거지. 다들 우리가 그동안 핍박받았다는 사실을 수치로 이렇게 명료하게 보니까 더 흥분하고 분노들을 해가지고 모두 당장이라도 행동할 것 같이 그런 분위기가 됐던 거지. 근데 너도 알지? 사람들은 그러다가도 금방 식어. 감정을 그냥 말로 털어놓는 거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 우리는 그냥 김 교수 욕이나 하고 말 생각이었어. 그리고 그 욕하는 걸로 좀 풀리지 않냐? 근데 박 박사는 달랐던 거지. 우리랑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런가 봐. 결국 다음날 기자들을 불렀어. 예? 그럼 그게 박 박사님이 직접 부른 기자들이었어요? 전 그냥 소문이 나서 취재를 온 건 줄 알았는데. 지가 직접 불렀다니까. 정신 나간 새끼. 솔직히 이 바닥에서 제일 잘 되는 게 뭐야? 교수직 꿰차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올라탄 두레박에 그 동아줄을 끊으려고 한 거야. 무모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박사님하고 다른 연구원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던 거고요. 순창이 고개를 주걱거리며 말을 대신했다. 이 박사는 다른 말을 덧붙이려고 입술을 들썩였지만 이내 다물어 버렸다. 사실 단톡방에서 성실히 나가던 순간 이 박사는 그녀가 김 교수에게 단톡방에서 벌어진 상황을 전달할 거라고 생각했다. 언제나 연구 결과가 최우선이고 사람들의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녀라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했었다. 연구원들의 쿠데타 상황을 성실보다 이 박사가 먼저 김 교수에게 알리는 선택. 김 교수는 즉시 한경을 뺀 연구원을 모두 초대해 따로 단톡방을 열었다. 해외에서만 공부한 한경이 한국의 연구 환경을 이해하지 못해 오해한 거라고 설명하며 최근 새롭게 지원받은 연구비는 연구원들에게 자율권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한경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향후 최고의 추천서를 써주겠다고도 했다. 연구원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경과 함께 있던 단톡방을 나왔다. 결국 다음 날 기자들을 맞은 연구원은 한경 혼자였다. 그마저도 김 교수의 신고를 받은 경비원에게 쫓겨서 학교 정문 밖에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했다. 온라인에 기사 몇 건이 올라오긴 했지만 하루 이틀 사이 자취를 감추었고 사건도 묻혔다. 그때 일을 떠올리자 이 박사는 밖에서 들리는 한경의 목소리가 더욱 거슬렸다. 책상에 기댔던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난 PCR 다 돌았나 봐야겠다. 순창이 너는 그 6시 전에 제출하려면은 빨리 회의록 작성해. 전에 회의했던 거에서 대충 토씨만 바꿔서 올려. 어차피 거기 직원들 우리 용어 구분도 못한다. 네. 순창이 차렷 자세를 하며 답했다. 이 박사는 한 손을 들어 올려 수고하라는 손짓을 한 뒤 연구실 한편에 분리된 실험실로 들어갔다. 기성실, 우리 안이 하교시켰어. 네, 교수님. 지금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운전 중인 성실이 스피커폰으로 김 교수에게 답했다. 조수석엔 머리를 양갈래로 야무지게 묶은 11살의 연희가 손에 든 종이를 보며 뭔가를 중얼대고 있었다. 연희야, 아빠가 이따 녹화 끝나고 바로 갈 테니까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어.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연희가 답했다. 말투와 표정 모두에서 감정의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 이따 보자 우리 연희. 아, 교수님. 민규가 딸에게 건네는 인사를 끝으로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성실이 재빨리 그를 불렀다. 교수님, 이번 학회지에 낸 논문이 게재 보류됐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뭐? 왜? 지난번에 제출했던 논문 성과에서 크게 발전된 내용이 없다고. 뭐? 야, 기성실! 네가 그러고도 포닥이야?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되냐? 결론을 어떻게 써서 냈길래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 너 진짜 똑바로 안 해? 잠시 머뭇거리던 성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전에 교수님께서 그 정도면 됐다고 확인해 주셨는데. 뭐라고? 낮게 깐 목소리에 노기가 완연했다. 성실은 정신이 번쩍 든 표정으로 다급히 덧붙였다. 아닙니다. 제가 다시 수정해서 보내겠습니다. 아마 가설을 조금 보완하면은. 성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음이 들렸다. 성실은 입술을 악물었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힐끔 옆자리를 돌아보니 아이는 계속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손바닥만한 종이에는 2자릿수의 숫자가 줄줄이 적혀 있었다. 성실이 미리 준비했다가 준 것이었다. 연희야, 그게 그렇게 재밌어? 연희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언니한테도 들려줄래? 연희 계산하는 거 듣고 싶어. 차의 속도를 줄여 학교 정문으로 들어서며 성실이 담담하게 말했다. 차가 과속 방지턱을 살짝 넘자마자 연희가 높낮이 없는 단조로운 톤으로 숫자를 말하기 시작했다. 13, 15, 195, 27, 33, 891, 11, 46, 506. 더하기랑 빼기 벌써 끝내고 곱하기로 들어갔어? 어? 재빨리 답한 연희는 계속 숫자를 읊었다. 성실은 생각이 많은 눈으로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정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야, 순창아. 그 누나가 말이 좋아 수석 연구원이지. 솔직히 하는 일은 교수님 뒤치다거리 말고 있냐? 거의 개인 집사 수준이잖아. 사실 그래서 수석 연구원이라는 직책도 달아줬을걸. 그 명목으로 연구비 더 챙겨주려고. 늦은 저녁으로 배달된 짜장면 랩을 뜯으며 김장희가 순창에게 말했다. 순창의 학부 직속 선배이자 김 교수의 연구실로 순창을 스카우트해온 장본인이었다. 순창은 단무지와 양파가 포장된 그릇에 랩을 벗겨내며 선배의 말에 호응했다. 하긴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 누나 논문에도 이름 거의 못 올렸죠. 야, 오죽하면 그 얼굴에 그런 소문까지 돌겠냐. 에? 무슨 소문이 있어요? 순창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장희가 잠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순창을 지그시 응시하다가 새끼손가락을 들어 까딱거렸다. 멀뚱히 보던 순창이 고개를 갸웃거리다 일순 깨닫고 소리쳤다. 에? 진짜요? 에이, 설마. 야, 김 교수 나폴레옹 콤플렉스 있잖아. 기성실같이 크다란 애가 본인 말이라면 끔뻑 죽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얼굴이랑 몸매가
아무리 볼품 없어도 그 정복력이 가만히 있겠어? 연구 성과 나눠준다는 명목으로 따먹었겠지. 가끔 교수 연구실에 둘만 들어가서 문 잠가 놓기도 하잖아. 진즉 소문 파다 했구만. 너는 어떻게 아직도 몰랐냐? 그래도 교수님은 사모님도 계시고, 아무리 그래도 성실 박사님이 그럴 사람으로는 안 보였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안 보여? 갑자기 들려온 성실의 목소리에 순창이 퍼뜩 놀라 뒤돌아봤다. 성실이 연희를 데리고 연구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게요. 박사님 오셨어요? 빨리 오세요. 식사 막 도착해서 저희가 딱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자, 연희는 게살볶음밥이지? 이리 와서 앉아. 순창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자 장희가 재빠르게 치고 나서며 말했다. 성실은 잠시 두 사람에게 의문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이내 연희를 데리고 식사가 차려진 책상으로 다가왔다. 핸드백 대신 들고 다니는 작은 백팩은 한쪽에 내려놓고 연희를 의자에 앉혔다. 배고파. 오, 그래 연희야. 이 잘생긴 오빠가 국물도 줄게. 잠깐. 순창이 재빨리 계란국 담긴 그릇에 랩을 벗기며 말했다. 오늘 성실에게 여러 번 찍혔다는 생각에 그녀의 눈길도 피하면서 점수도 따기 위해서였다. 성실은 순창을 흘낏 본 후 마파두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참, 김 박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웬 여학생 하나가 와서 저거 주고 갔어요. 장희가 젓가락을 집어들다 말고 책상 끝에 놓인 짐가방을 가리켰다. 성실은 고개를 돌려 확인한 후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장희가 성실의 반응에 오히려 궁금해하며 물었다. 근데 그 여학생 누구예요? 동생. 네? 친동생? 소리는 장희만 질렀지만 놀란 표정으로 성실을 바라본 건 순창도 마찬가지였다.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성실이 밥을 떠먹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순창이 급히 손을 내저으며 답했다. 아니요, 너무 안 닮으셔서. 왜? 난 못생겼는데 걔는 예뻐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키가요. 동생분은 아담한 편이시더라고요. 순창이 성실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성실은 입에 넣은 밥을 꿀꺽 삼키고 말했다. 우리 식구들 다 평균이야. 나만 좀 큰 편이고. 솔직히 얼굴 때문에 혈연 관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 아니야? 입에 음식을 머금은 순창이 말은 못하고 고개를 마구 저었다. 성실이 다급히 연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멈추며 말했다. 안 돼, 연희야. 밥 먹을 때 장난하는 거 아니랬지? 저기 오빠도 했는데. 저 오빠는 바보라서 그래, 바보. 응? 연희는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지? 연희가 순창이 도리도리하는 모습을 보고 밥을 먹던 채 심하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던 것이다. 성실이 연희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본 채 단호한 말투로 얘기했다. 순창은 불만스러웠지만 아무런 반박도 못한 채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러다 성실의 팔토씨를 발견하고 의아한 듯 물었다. 누나, 아니, 김 박사님, 설마 그거 끼고 나갔다 오신 거예요? 성실이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장희가 끼어들며 신이 난 목소리로 대신 설명했다. 몰랐냐?
김 박사님한테 이 멸균 토시는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 같은 거라고. 김 박사님이 토시를 벗은 모습을 본 연구원은 존재하지 않을걸? 어쩌면 김 박사님이 타노스한테 시켜서 그런 연구원들을 이미 적당히 하시지? 성실이 장희를 노려보며 말했다. 장희가 멋쩍게 웃고는 다시 식사에 집중하려고 할 때 어디선가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성실이 급히 주머니를 뒤져 전화를 받았다. 네, 교수님. 지금 식사 중. 예. 아, 네. 제가 바로 갈게요. 위치만.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세요? 방송국에서 녹화 끝나고 바로 회식 가셨던 모양이야. 지금 데리러 오라시네. 나 빨리 다녀올 테니까. 김장희 연구원이 연희 숙제 좀 도와줘. 에? 저는 애 잘 못 다루는데. 놀란 장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실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간 후였다. 난감한 표정의 장희가 슬쩍 고개를 돌려 순창을 바라봤다. 순창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미간을 찌푸린 채 장희와 연희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연희는 성실이 함께 있을 때와는 달리 불안한 표정으로 장희와 순창 그리고 주변을 빠르게 힐끔거렸다.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창이 미소를 지어보았지만 연희의 시선은 곧장 순창을 벗어나 계속 다른 곳으로 움직였다. 이 김 교수님은 그냥 대리 불러서 가시라니까 자꾸 조교님을 부르시네요. 제가 대리비 드린다고 했는데도요. 이제는 안면이 익숙한 장 PD가 성실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술에 거나하게 취한 민규가 끼어들었다. 너는 1년 도와도 왜 쓸데없이 돈을 쓰나? 응, 됐어. 됐어, 장 PD. 잘 들어가오. 다음 녹화 때 보자고. 성실은 장 PD에게 묵례를 한 후 공중에 끊임없이 손을 내젓는 민규를 부축해 차로 이동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방송팀들이 속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키가 큰 성실이 짤막한 민규를 부축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그의 어깨를 받쳐야 했는데 그 모양새가 잠옷 우스꽝스러워서였다. 성실은 뒷좌석에 민규를 앉혀 안전띠를 채운 후 곧장 차를 출발시켰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자마자 뒷자리에 반쯤 누워있던 민규가 몸을 반듯하게 세우며 말했다. 방송국 놈들은 하여간 술고래들이야. 술고래. 어떻게 끝도 없이 들어가냐. 괜찮으세요? 당연히 괜찮지. 저놈들이 하도 뜯어먹으려 드니까 내가 많이 취한 척 한 거야. 그깟 술 좀 얻어먹겠다고 거머리처럼 들러붙기는. 자, 여기 영수증. 민규가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내 조수석 의자 위로 던졌다. 성실이 힐끔거려 확인하더니 걱정스럽게 말했다. 교수님, 지난번에도 연구실 인원에 비해서 회식비 지출이 너무 많다고 감사해서 기성실! 너 내 밑에서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요령을 못 익혔어. 외부 연구 인력 초빙해서 세미나 진행한 걸로 처리하면 되잖아, 좀! 소리치는 민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성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민규는 불쾌한 표정으로 성실을 노려보다가 문득 생각난 듯 앞으로 몸을 내밀며 물었다. 참, 우리 연희 재검사한 거 결과 나왔어?
어떻게 됐어?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곤란한 표정으로 답변을 얼버무리는 성실의 말을 끊으며 민규가 소리쳤다. 아이씨, 뭐라고? 또 잘못 검사한 거 아니야? 같은 검사를 병원만 바꿔가며 벌써 10수번째였다. 하지만 민규는 자신의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속한다는 진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성과 연관된 증세이니 지적 장애와는 엄연히 달랐지만 장애라는 단어 하나에 집착해 목리를 부렸다. 성실이 가타부타 말을 못하자 민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병원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해봐. 아니, 딱 봐도 우리 연희는 천재구만. 뭐 서번트 증후군. 누구 뒤치다거리나 하라는 거야? 무식한 것들. 인간의 두뇌에서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얼마나 많은데. 민규는 혼자 중얼거리며 점차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들다 결국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전혀 다른 표정이 된 민규가 룸미러로 슬쩍 성실의 눈치를 살폈다. 이내 작게 헛기침 소리를 내고는 느릿한 말투로 물었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네? 연구실. 가까운 모텔로 가. 응? 모텔. 좀 쉬었다 들어가자. 한 손을 파닥이며 가벼운 말투로 민규가 말했다. 성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으며 파리해졌다.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다. 민규가 막 두 눈을 감으려고 할 때 성실이 다급히 입을 뗐다.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또 대상포진이 올라왔어요. 뭐? 너는 왜 그렇게 몸 관리를 못해서 맨날 그 지랄병을 달고 사냐? 어? 내일이면 마누라도 연주회 갔다 돌아오는데 말이야. 에이, 알았어. 연구실로 가. 에이. 성실은 말없이 조심스레 손을 뻗어 라디오를 틀었다. 클래식 채널에 맞추고 볼륨을 낮게 설정하자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차 안을 채웠다. 차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일정한 속도로 연구실을 향해 달렸다. 3장. 깔끔하게 정리된 공유 오피스의 회의실에 앉은 한경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완연했다. 네? 컨설팅 계약을 해지하시겠다고요? 죄송해요, 박사님.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김 교수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위약금은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마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까지 깊게 숙였다. 연구비가 끊긴 후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스타트업 회사의 자문 계약 해지 통보였다. 한경은 일방적인 통지에 화가 났지만 표정을 정리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건물을 나서며 한경은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 바보같이. 김 교수가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길가로 나오자마자 건물 옆에 흡연 공간을 발견해 걸음을 옮겼다. 주머니를 뒤져 담뱃갑을 꺼냈지만 안에는 일회용 라이터만 달랑 들어있었다. 근처 편의점을 찾을까 하다가 문득 연구실에 남겨둔 짐에 면세담배 한 보루가 남았던 게 기억났다. 지난 겨울 휴가 때 부모님 계신 미국에 다녀오면서 사왔는데 여름에 사건을 터뜨리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 연구실은 공유 오피스에서 도보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미 가을로 넘어온 날씨라 거기까지 산책 겸 걷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게다가 지금은 버스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이었다. 한경의 전화를 받은 순창이 실험실 창고에 들어간 사이 홀로 연구실을 지키던 장이 앞에 이 박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나타나 물었다. 김영군, 연희 못 봤어? 연이요? 아니요. 여기로는 안 왔는데요. 지네 아빠 방으로 갔나? 조그만 게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냐? 응? 교수님이 전화로 챙기라고 지시하셨는데. 그러고 보니 요즘 교수님 얼굴 뵙기 힘드네요. 전화랑 메일로만 연락하시던데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이 박사가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자 장이가 의아해진 표정으로 물었다. 연희 찾으러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긴 갈 건데, 좀만 쉬었다가. 근데 김장희, 솔직히 얘기 좀 해봐. 내가, 박사까지 했는데, 지금 11살짜리 과외해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것도 지적 장애아를? 이 박사가 한탄하곤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눈을 감았다. 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하게 맞장구 쳤다. 박사님 말씀이 맞죠. 일반 학교도 못 다니는 애가 아버지 잘 번 덕에 박사님들한테 과외를 받다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니까요. 게다가 김 교수님은 저희 같은 석사 따위한테는 맡기지도 않으시잖아요. 야, 네가 대신할래? 무슨 말씀을요. 그러다 교수님한테 들키면은 초상은 제가 치를걸요. 살려주십시오. 장이가 일부러 과장되게 손을 내저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이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근데 걔 진짜 천재일 수도 있지 않아요? 김 교수님은 철석같이 믿으시던데. 장이의 질문에 이 박사가 고개만 살짝 틀어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흘겨봤다. 몸을 세워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내키지 않는 투로 말했다. 숫자 암산만 잘한다고 천재겠냐? 응? 자폐 때문에 그냥 하나의 기능이 특화된 거겠지.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게 그런 거라며. 교수님은 자기 애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과학을 한다는 사람이 자기 애한테는 비이성적인 잣대나 들이밀. 흥분에 말하던 이 박사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말을 멈췄다. 슬쩍 장이의 눈치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며 겸연쩍게 말했다. 난 연희 찾으러 가야겠다. 이 박사가 문으로 향하자 장이가 벌떡 일어나 뒤따르며 물었다. 어디 가서 찾으시게요? 도와드려요? 됐어. 여기 아니면 교수 연구실이지 뭐. 아마 거기 있을 거야. 이래. 이 박사가 나가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순창이 한경의 짐을 챙긴 종이 상자를 들고 연구실 입구에 나타났다. 순창이 이 박사의 뒷모습을 의문스럽게 응시하자 장이가 설명했다. 이 박사님은 연희 찾으러 가시는 거야. 박 박사님은 짐이 그게 다야? 오늘은 이 박사님 담당이시구나. 네. 이게 박 박사님 짐 다예요. 가져다 드리고 올게요. 그래, 대신 안부 전해드리고. 안녕은 못하시겠지만. 안타까운 듯 뒷말을 덧붙인 장이가 몸을 돌리자 순창은 어깨를 으쓱거리곤 걸음을 뗐다. 한경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건물에 드나드는 학생들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자신도 저 나이 땐 저렇게 풋풋하고 생기가 넘쳤을까 싶어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관찰자 입장에서 자신을 회상해 내기란 쉽지 않았다. 어쨌든 적어도 지금보단 생기가 넘쳤겠지.
지금은 하루하루가 날카로운 송곳 위를 걷는 기분이니까. 생각의 흐름을 따라 한경의 이맛살이 한껏 찡그러지고 있을 때 종이 상자를 아는 순창이 도서관 앞마당에 모습을 드러냈다. 슬금슬금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에서 누군가의 눈에 띌까봐 두려워하는 티가 났다. 최연구원, 여기에요. 한경이 손을 들어 부르자 순창이 알아보고 뛰어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셨어요, 박 박사님? 네. 최 연구원님은요? 순창은 항상 존댓말로 대해주는 한경이 고마웠다. 언젠가 왜 그러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경의 부모님은 미국에서도 집에선 한국어만 쓰도록 교육을 하면서 반말도 금지했다고 했다. 그 덕에 순창은 보통의 연구실 막내라면 거의 들을 수 없는 존댓말을 한경에게만은 듣고 지냈다. 순창이 연구실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되어 한경이 쫓겨나는 바람에 비록 그 기간은 짧았지만 저야 뭐 막내니까 사랑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죠. 박사님, 짐 빠진 거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있으면은 다시 챙겨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한경이 재빨리 상자 안을 뒤져 확인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다 있네요. 수고를 끼쳤으니까 커피라도 한 잔 살게요. 오, 아니에요. 저는 바로 들어가 봐야 해서. 순창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거절했지만 한경은 상자를 벤치에 내려놓고 건물벽에 늘어선 자판기로 향하며 말했다. 그럼 저기서 간단히 자판기 커피 정도 괜찮죠? 아, 네네네. 좋습니다. 외진 장소와 자판기 커피. 그 정도면 김 교수의 눈에 띌 걱정은 없을 것 같았다. 밝아진 표정의 순창이 한경의 뒤로 따라붙었다. 커피를 뽑아든 두 사람은 도서관 벽에 등을 기대고 안부 인사를 좀 더 주고받았다. 우연히 기자회견 얘기가 나오자 한경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김 교수의 행태를 보면 더 확실하게 터뜨릴 만한 건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제가 너무 서두르기만 했던 모양이에요. 신중하게 물증을 확보한 뒤에 기자들을 불렀어야 했는데. 한경의 침울한 표정이 안타까웠던 순창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꺼내고 말았다. 혹시 그 소문 확인해 보셨어요? 기 박사님이 교수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경이 소리치며 순창을 돌아봤다. 한경의 시선에서 경멸의 빛을 읽은 순창은 즉각 기대고 있던 몸을 세우며 얼버무렸다. 제가 무슨 말을... 죄송해요. 저 그만 들어가 볼게요. 아니, 최연권, 잠깐. 한경이 뛰어가는 순창을 급히 불렀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사라져버렸다. 한경의 얼굴이 복잡해진 심산으로 격하게 일그러졌다. 며칠 후 한경은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초조한 듯 마주진 두 손을 계속 움직거리고 있었다. 연구실에서 일하는 동안 프로젝트로 진행하던 실험과 논문 초안 작업은 물론 연구실 재정과 관련한 일도 성실을 거쳐야 했기에 함께 일한 시간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함께 일한 시간일 뿐이었다. 다른 연구원들과 달리 성실과는 친분을 쌓기가 쉽지 않았다. 연구실 내에 유일한 여성 연구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기성실 스스로가 높은 벽을 주위에 두른 채 자리를 내주지 않는 느낌이었다. 팀워크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한 일에도 사생활이 관여되면 정색하고 싫은 기색을 내비쳤다. 그런 성실에게 친한 사이끼리도 쉽지 않을 얘기를 해야만 했다.
너무도 개인적이고 수치스러울 이야기. 성씨를 기다리는 동안 한경은 어떤 말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머릿속에서 계속 문장을 만들어 보고 있었다. 입이 바싹 말라서 앞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지만 컵은 이미 비어 있었다. 물을 채우러 일어서는데 바로 앞에 막 도착한 성실이 서 있었다. 언제나처럼 새하얀 실험용 가운에 토시까지 갖춰 낀 천생 연구자의 모습이었다. 180cm에 가까운 키의 한경이었지만 성실이 비슷한 눈높이로 시선을 맞춘 채 물었다. 응? 박 박사님? 어디 가시게요? 물을 좀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오신 김에 주문하고 오겠습니다. 기 박사님은 뭐로? 성실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메뉴판에서 생과일 주스를 고르고 자리에 앉았다. 한경은 카운터로 가서 성실의 음료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한경이 테이블에 주문 번호표를 세워놓으며 어색한 말투로 물었다. 대상포진이라고 하시더니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네, 워낙 조금만 피곤해도 만성으로 발병하는 편이라 이젠 익숙해서요.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어요. 박 박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물 입구에서 얼굴은 자주 뵀는데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기 박사님 입장에서는 어려우신 일이니까요. 다시 안부를 묻고 연구 프로젝트를 묻는 식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반복되었다. 한경은 여전히 두 손바닥을 마주댄 채 차오르는 식은땀을 비벼서 날리기라도 하려는 듯 문질러댔다. 점원이 주문했던 음료를 가지고 나타나면서 잠시 말이 끊겼다. 점원이 음료를 놓고 자리를 뜨자 한경이 침을 꿀꺽 삼켰다. 성실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쩌면 다정하게까지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나저나 기 박사님은 키가 크셔서 어릴 때 운동하자는 유혹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농구나 배구 같은 거요. 체육 선생님들이 시켜보시곤 했죠. 근데 제가 운동신경이 워낙 없어서 그나마 유일하게 좋아했던 건 수영이었어요. 물속에서 숨 참기를 잘했거든요. 네. 예상보다 편안하게 자신의 얘기를 하는 성실을 보며 한경은 마음이 좀 놓였다. 성실이 평소에 보이던 모습보다 경계를 누그러뜨린 건 이후에 있을 대화에 좋은 신호였으니까. 그때 제 최고 기록이 6분 11초였어요. 네? 6분이요? 와, 그게 가능한 줄 몰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냥 버티면 되는 거니까요. 저한텐 어렵지 않았어요. 물밖에 시끄러운 소리도 물에 걸러지면 반쯤은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물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침묵 속에 버티기만 하면 됐거든요. 수영은 왜 계속 안 하셨어요? 딱 숨 참는 것만 잘했거든요. 막상 팔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고 수영선수로는 실격이었죠. 어차피 공부를 잘하셨을 테니까요. 미소 짓는 한경을 성실이 잠시 마주보다가 백팩에서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경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손수건으로 향하려는 찰나 성실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목소리 톤을 바꿔 날카롭게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절 보자고 하셨어요? 박사님하고 제가
이런 담소를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갑자기 바뀐 분위기에 한경은 당황했다. 잠깐 고민이 됐지만 이제와 물러설 순 없었다. 침을 꿀꺽 삼키곤 재빨리 입을 열었다.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된, 그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요? 기 박사님이 김 교수한테 성착취를 당하신다는. 한경은 차마 성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낮춰 말끝을 흐렸다. 순창은 성실과 김 교수의 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거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한경은 상식적으로 위계에 의한 폭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나 성실과 함께 연구소에서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서 이성적 긴장감이나 로맨스를 감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김 교수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성실을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일방적 성착취라는 가설이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했다. 한경은 그 말을 한 이후의 상황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봤지만 성실의 반응은 예측할 수 없었다. 소리를 지를까? 뭔가를 집어던질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릴까? 그럼 쫓아가 그녀를 잡아야 하나?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할까?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 한경의 귓가에 들려온 건 어조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성실의 목소리였다. 그래서요? 네? 제가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 쳐요. 그랬어요. 그게 박 박사님하고 무슨 상관이죠? 아무런 감정을 담지 않은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성실의 태도에 한경의 머리가 하얘졌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박사님은 지금까지처럼 모르는 척 계세요. 당사자가 조용히 있는데 왜 삼자가 나서요? 하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기 박사님. 한경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목소리를 미처 제어하지 못한 탓에 카페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힐 만큼 소리가 높아졌다. 한경은 실수를 깨닫고 급히 몸을 움츠렸지만 트인 공간에선 그다지 효과 없는 대처였다. 박 박사님 양심에 손을 얹고 답해보세요. 한경의 눈이 커졌다. 성실은 그 눈을 직시하며 말을 이었다. 저한테 너무도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을 그런 일을 정말로 이 기성실이를 생각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진심? 한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박사님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제껏 희생하며 지켜왔던 자리를 포기할 순 없어요. 곧 발표될 논문들이면 목표한 교수 임명이 코앞이에요. 박사님 상황은 다 본인이 벌이신 일 때문이니까 그 결과는 스스로 감당하셔야죠. 그 똥물을 왜 저한테까지 튀기려고 하세요? 양심도 없어요? 저는 제 길 알아서 만들어 갈 테니까 박사님은 본인 길 가든 거 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성실의 구두 소리가 가볍게 카페 바닥을 울렸다.
한경은 내리깔고 있던 눈을 결국 감아버렸다. 그렇게 성실의 구두 소리를 따라 자신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기회가 멀어져 가는 걸 받아들였다. 한참 후 한경이 눈을 떴다. 대화 중 손도 대지 않았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변이 물로 흥건했다. 온도차로 물방울들이 흘러내렸기 때문이었다. 성과 없이 끝나버린 한경의 시도처럼. 한경은 착잡한 마음에 숨을 깊게 내쉬곤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걸음을 때렸는데 성실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손수건이 눈에 걸렸다. 평소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라면 소중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챙겨 주머니에 넣었다. 우편으로라도 보내줄 요량이었다. 그런데 얼마 뒤 김민규 교수가 행방불명됐다. 미스 마플 클럽의 앤솔러지 작품집 파괴자들의 밤에 실린 작품 중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작품. 곧이어서 2부 영상 올라오니까 뭐야 한참 기다려야 되나 하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대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